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온라인 광고 시장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고 뭔가 파산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는 뭔가 문제되는 이런 포인트가 없는 섹터에서 현금이 늘어난다. 그런 매수가 들어와요. 요즘은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계속해서 일단은 못 먹어도 고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 네. 못 먹어도 고? 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도 네. 3월에 은행 SBB가 터진 이후로는 이제 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은 확실히 시장의 심리가 돌아섰고요. 그럼 제가 1, 2월에는 1월에 오를 때도 계속 걱정되는 게 정말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가 높다라는 거는 돈을 땡기는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긴축이라고 표현을 하죠. 시장에 이제 돌고 있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는 특히 작년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위에서 물린 돈들이 못 빠져나와요. 움직이지 못하는 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돈은 줄어듭니다. 이러면은 뭔가 사서 올라가자 혹은 여기가 위험한데 혹은 내가 이쪽에 돈을 넣어야지 하는 이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고금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좀 현금성 자산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금을 늘리고 좀 안전하게 그리고 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좀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을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3월에 터졌습니다. 은행이 터졌어요. 네. 그럼 제가 고금리가 되면서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틀 만에 해결이 됐습니다. 또다시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심각하게는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폭락할 거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SBB를 막았는데 퍼스트 리퍼블릭은 왜 안 막을 거냐. 그러게요. 하나 막고 또 안 막으면은 차별이 되고 이걸 안 막으면 다른 애들이 더 흔들리지 않겠냐. 맞아요.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막게 될 것이고 그러면 증시의 심리는 박살나는 거 다 막아주네. 올라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최근에 미국 시장 보시면은 실적 잘 나오는 기업에 돈이 몰리고 있고요. 그게 빅테크니까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뭐 현대차도 실적은 잘 나왔지만 자동차 시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이 바닥이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 뭐냐? 지금이 바닥이고 더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사야 되는 업종이 뭐냐 그러면은 반도체가 지금이 바닥이라는 시그널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올라가는데 하면은 내년에 올해 말에 그래서 돌리면은 빅테크는 얘들은 지금 당장 올라가네 맞아요. 하면서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빠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못 가면은 코스피 지수는 못 가겠지만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현대로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부 미용기기라든지 최근에는 화장품이라든지 수출이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부터도 올라가고 있어요. 우상향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 기업들의 공통점은 실적이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한 1, 2년은 더 장사를 잘하겠네. 그러면 지금부터 사서 장이 좋든 안 좋든 사서 내가 매매를 하고 사서 보유를 하고 투자를 해야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가 없고 뭔가 파산 리스크가 없고 그리고는 뭔가 문제되는 이런 포인트가 없는 섹터에서 현금이 늘어난다. 그런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올해 들어서는 작년에 못 번 부분을 많이 벌었고요. 작년 벌 거는 이미 벌었고 이제는 지금부터는 올해 벌 거를 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도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하면은 대부분 연초 대비로는 많이 벌었다. 생각보다 좋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9월, 10월, 11월에 최악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앞으로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했던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빠지지 않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제 바닥에서는 반등을 좀 준 정도. 여기서는 앞으로 이제 언제 올라갈지를 생각할 만한 그러니까 정상화는 어느 정도 됐다. 과매도는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좀 더 빠질 걱정을 했던 부분 파산나고 뭔가 이게 위험할 것 같고 부러질 것 같고 하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책이 보이니까 그럼 이제 두 고비만 넘기면 돼. 그거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부모님 기준이죠. 부모님이 계속 안 돼. 넌 지금 가고 싶고 너는 지금 올라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근원 문제인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 말 그대로 그 아빠 연봉이 올라야지 뭐 너희들한테 용돈을 좀 주지. 안 돼 아꼈어.
그러니까 연봉이 올라간다는 뜻은 인플레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네. 인플레가 떨어지면은 그때 되면 내가 용돈 더 줄 테니까 지금은 안 돼. 그냥 말 그대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언제까지 유지되고 언제 떨어질 거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상승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올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당장 6월, 7월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 부분은 달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단기 부도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새벽에 또 한국 시간 기준 새벽에는 그 하원 의장이죠. 케빈 메카시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당신 지금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는 게 없다.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없는 상황에서 뭘 해결을 하자라고 하고 무슨 뭐 협상을 하자라고 하냐라는 식으로 공개 저격을 했어요. 기자들 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블룸버그 헤드라인에 대서특필을 누가 누구를요? 하원 의장이 그 상황에서 대통령을. 와, 근데 진짜요? 대통령은 미국의 권력 서열 1위거든요. 그러니까. 하원 의장은 3위입니다. 어.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부통령이랑 상원 의장이 같은 그런 라인이니까 어. 이런 상황에 봤을 때 3등이 1등을 적용했고요. 민주당의 대표를 공화당 대표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때린 거예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이슈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도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 아니면 어딘가에 뭔가 테러, 전쟁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 자체의 정치적 이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글로벌에서도 경계를 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이 또 많은 편이고 중국의 수출이 또 많은 편이죠. 미중 분쟁에 미국 안에서도 분열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은 조심하자라는 분위기는 있는데 반대로 이게 해결이 되면은 오히려 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금리나 인플레가 잡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경기가 확장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성장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뭐 단기로 보면은 무너지지 않는 장, 장기로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궁금한 게 그 GDP 네. 1분기 수치가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은 낙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제 나온 데이터에서는 GDP가 1.1%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소포치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세세하게 뜯어보면은 핵심적으로 나온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업이 투자를 줄인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투자를 연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좋게 보면은 어차피 지금은 투자를 안 하지만 나중에는 투자를 할 거다. 지금은 과거 2년 동안 과잉 투자됐던 부분에 대해서 소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지금 이렇게 경기가 급하게 얼어붙고 있는 부분이니까 연준이 금리를 조금 빨리 내려줄 것이다.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지금 제가 4월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경제 지표를 보고 있는데 SBB 사태가 터진 이후에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지표 기준으로는 빠르게 싣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연준도 그러죠. 오히려 연준이 얼마 전에는 연준 위원 중에서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이 인플레가 떨어지려면은 경기도 어느 정도 식어야 한다. 경기가 식어야 소비가 줄어들고 그래야 인플레가 줄어들어야 우리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말 그대로 목적은 연준도 인플레가 잡히고 난 뒤에 금리 인하가 목적이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연준이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정상적인 금리, 소위 말해서 이제 정상적인 기준금리는 시장에서는 한 3%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있었던 기준금리 폭이고요. 그게 한 2.5에서 3.5% 왔다 갔다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시장금리가 그 정도가 되는 폭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준도 시장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경제지표가 빠르게 꺾인다? 생각보다 고금리를 오래 끌고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경기 식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찬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뜨거운 게 빠르게 식어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잡고 이제 옮기는 거죠. 네. 옮기기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으로 해석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냐 아니면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의지가 강하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러지지 않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계속 버텨내는 거죠. 그게 지금 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조금 이렇게 수치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를 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완전 경기가 무너지고 최악으로 가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 금리를 낮추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서 좀 자산시장이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는 해석을 하는 것 같네요. 지금 올해 들어서 특징적인 게 뭐냐 그러면은 작년에는 데이터 하나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선물 시장이든 현물 시장이든 나스닥이 한 번에 1%, 2%, 3%씩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되게 좋잖아요. 네. 어제는 제가 봤는데 한 0.5% 정도 빠졌다가 스몰 올라오거든. 장열리고는 날아갔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그 반응 자체가 반대로 2020년, 2021년에는 데이터 하나 나오고 실적 하나 나올 때마다 바로 20%씩 30%씩 올랐습니다. 개별 주가가. 지수가 2%, 3%씩 올랐어요. 너무 증시가 뜨거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작년은 밑으로 내려 꽂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이죠. 이제 CPI 지수가 나오고 난 뒤에 10월인가요? 12월인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스닥이 7% 온 날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급락이 없습니다. 확실히 심리가 돌아섰고 급락이 없고 조정이 와도 이번 주 촬영 주에 목요일 날 나스닥이 2%가 빠지긴 했어요. 근데 그 부분도 2% 빠졌다가 실적 발표 확인하고 바로 돌렸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지금 심리가 매우 강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을 투자하심에 있어서도 심리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심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조금 고평가, 비싸도 산다라는 마인드가 미래를 보고 내가 매수한다라는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따라 붙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좀 더 맞는 투자법이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빅테크에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전 세계 증시로 퍼질 때가 되면은 모두 고sul 수 있을 겁니다. 빅테크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은가요? 저는 이번 실적에서 핵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마존도 실적 발표에서 광고 매출이 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메타,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매출이 작년 대비 올랐어요. 그걸 확인하면서 시장이 와 하면서 15%나 뛰었습니다. 근데 메타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한 게 매출이 줄어든다. 온라인 광고가 줄어들고 있고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럼 너네는 매출 성장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에 계속해서 보는 게 감원으로 얼마나 비용을 아끼고 너네가 지금 메타버스로 계속 뭐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VR, AR 혹은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몇십조를 때려붓고 있거든요. 그 때려붓는 돈에 있어서 너네가 그 비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얼마나 줄일 것이냐. 그래서 말 그대로 너네가 생존을 위한 현금 흐름을 얼마나 만들어낼래라고 봤는데 오히려 폭등한 이유는 매출이 늘었습니다. 온라인 광고가 좋아요. 근데 이게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는 게 지난 분기 때 IR 3개월 전에는 정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2년간 클라우드 B2B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제시한다 그랬는데 이번 분기 들어서는 생각보다 좋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되게 안 좋게 전망을 했는데 생각보다 좋네요. 그런데 온라인 광고는 더 좋네요. 근데 온라인 광고 시장은 기업들이 비용을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면은 지출 비용을 줄인다. 첫 번째가 광고다 그러는데 오히려 광고 시장이 살아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기업이 생각하는 심리는 나쁘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빅테크 기준에서는 생각보다 현금이 잘 만들어지니까 그럼 얘들이 지금 돌리고 실제로 이게 뭔가 금리 인하라든지 다른 부대적인 것까지 연결이 되면은 뭐 제조업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증시가 좀 피가 돌겠구나, 돈이 돌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온라인 광고 시장의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 3분기나 4분기 정도에 미국 경제에 한 번 더 큰 충격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내다보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연준도 인정한 부분이죠. 연준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FOMC에서 우리가 하반기 때 우리가 의사록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이제 높은 확률로 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펀드 매니저들이나 많은 전문 경제인들한테도 이제 질문지를 돌려도 60%에서 70%를 얘기합니다. 하반기에. 네. 그런데 문제가 이 경기 침체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IMF처럼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고 난 이후에 2009년, 10년, 11년 이때처럼 그리고는 코로나 직후에 뭐 한두 달에 완전 셧다운 기간처럼 얼어붙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분기 대비 전년 대비 성장이 좀 안 좋으면서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단어가 작년 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 초에 작년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는 거는 미국의 GDP가 혹은 뭐 어떤 국가의 GDP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두 분기 6개월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하면은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작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잘 가던 GDP가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갔다가 다시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기저효과 때문이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난 거고 조금 쉬어간 거다.
다시 정상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계속 이런 표현을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우리가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돈을 많이 풀었고 파도가 쳤어요. 그럼 이 파도는 요렇게 정상화돼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플러스도 갔다가 마이너스도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박살 날 거냐 그러면은 핵심은 여전히 시장에 돈이 많고요. 네.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어서 막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문제 없이 어떻게 보면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다라는 측면에서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 저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의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라든지 뭔가 조금 실업률이 뭐 지금 3.5%에서 4%대까지 올라간다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이 역동적인 환경 속에서는 심각한 말 그대로 뭐 지수가 30%씩 폭락하는 그런 경기 침체는 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이번에 우리도 이제 CFD로 레버리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만 레버리지가 높은 게 아니에요. 미국도 레버리지가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뱅크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경기 침체가 심해져서 막 20% 30% 떨어진다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혹은 미국의 정치권 입장에서도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고 미국 내 뭔가 이렇게 소비가 사라지고 이게 소비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제를 돌려야 되는 혹은 정치적으로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 막아야지. 이게 떨어진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파멸적인 위협은 없다.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그 파멸적인 위협이 뭐 경기 침체가 얕게라도 뭐 올해 말에 나올 수 있어도 그걸 또 막아줘서 그게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뭐 파멸적인 게 올 수도 있겠는데 그게 1년, 2년, 3년 늦어지면 그거 기다리다가 투자 안 하면 다 날리는 거잖아요, 수익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너무 비관하면서 너무 몸을 사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아까 부채 한도 협상 좀 얘기하셨는데 이건 어차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차피 될 거야. 왜 이렇게 늦지?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한 달간 정부가 셧다운 됐죠. 그때도 이랬어요. 될 거야. 어차피 할 거잖아. 너네 할 건데 왜 도장 안 찍어? 돈이 없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데 왜 안 찍어? 하다가 결국에는 극단까지 이제 대립을 하다가 도장을 찍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도 걱정하는 게 그거죠.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스탠스나 민주당의 스탠스를 보면은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약간 정치적, 지형적 얘기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를 보시면은 대부분 1, 2% 내외의 당선이에요. 완전히 양분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는 미국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소리를 끝까지 내야 돼요. 그렇구나. 이게 정치적 특성이거든요. SNS가 보급되면서 결집이 되면서 양분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이게 예전에는 격차가 막 20% 30% 나던 게 점점 줄어듭니다. 이러면은 한 표 한 표 혹은 하나하나의 언사가 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아시잖아요. 모든 게 기록되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이 나는 끝까지 이런 걸 얘기했고 나는 끝까지 우리 당을 위해서 혹은 우리 미국을 위해서 혹은 나는 이런 정책을 위해서 나의 뭔가 이 정책적인 방향성을 위해서 이걸 끝까지 주장을 했다. 그래야 나중에 본인이 또 정당하게 그쵸. 혹은 본인의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쵸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기자를 모아놓고 인터뷰를 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본인의 뭔가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행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관찰되는 상황에서 쉽게 오케이 하면은 너 그때 그 말 왜 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거기 끝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도대체 너네 언제까지 안 할 거냐고 덜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채권 투자자 기준에서는 실제로 내가 투자했는데 투자한 거에 대한 채권 수익률 이자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는 지급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당장 돈이 막히는 거거든요. 또 어떤 이슈가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채권에서 혹은 뭐 레버리를 썼던 분이 뭐 어떻게 되면 채권에서 갑자기 파산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불확실성이 시장을 흔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이 안 되면 달러가 이제 골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해결은 돼야 되지만 그 동안의 정신적인 이게 좀 정치적인 스트레스가 좀 남아있다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현금과 주식의 비중 한 100이라고 했을 때 몇 대 몇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는 주식을 지금 7에서 8. 그 정도로요? 네. 실적이 잘 나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채로 떨어지면은 올라와요. 그러면은 코로나도 우리 겪어보셨지만 떨어졌는데 이 기업이 잘못된 기업이 아니다. 여전히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은 가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은 국가가 망하니 기업이 망하니 하지만 기업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떨어져 올라오겠죠. 그럼 적정가라고 생각하는 애들,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지금 사셔도 문제가 없어요. 떨어질 게 무서워서 안 산다? 안 떨어지면? 항상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성장하는 기업의 적정가를 찾으셔가지고 그냥 매수하시고 운 좋게 그냥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그리고는 20, 30%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20, 30% 현금을 들고 계시다가 혹시나 떨어졌으면 네. 더 사야죠. 아. 그걸 위한 시드. 그리고는 혹시나 떨어졌을 때 내가 모든 돈을 넣어놓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게 전업 투자라든지 시드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한 번 떨어지면은 짧게는 3개월이겠지만 길게는 2년씩 갑니다. 그래서 이 뭐 1년, 2년 동안에 뭐 저는 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하는데 생활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비상금은 있어야 되니까 20, 30% 정도는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지금 투자할 주식에 대해서 적정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야겠네요. 그 부분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